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3부로 들어가서 생물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주차에서는 생명과 세포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요. 8주차에는 유전과 진화, 9주차에는 인간 생물학, 10주차에는 생물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종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물이란 무엇이며 생물은 어떻게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생물은 생명을 지닌 유기체이며 모든 생명체에는 생명현상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부에서는 생명체와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인 생물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생명체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과 분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인간의 기원과 인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 수업의 주제는 세포와 생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명체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과 나무, 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친숙한 생명체들입니다. 또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더 많은 생명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비, 개미, 다람쥐와 같은 생명체를 만날 수 있고 또 현미경을 사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효모나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원자와 분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장에서는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와 세포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수업의 주제는 첫째 시간에는 생명과 세포, 두 번째 시간에는 생물의 출현, 세 번째 시간에는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생명과 세포입니다.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명이란 무엇이며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생물은 언제 생겨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또 식물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세포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물이란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무생물은 생물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살아있게 하고 숨쉬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어떤 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이끼는 분명히 우리는 생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바뀌고 또 계속 자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물기가 없으면 말라버리고 그러다가 또 물기가 있으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갖는 생명체 하나의 특징이죠. 또 그러면 이 종유석은 어떤가요? 동굴 속에 있는 석회암 동굴 속에 있는 종유석은 계속 자랍니다. 굉장히 더디게 자라긴 하지만 계속 자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이 과연 생물의 특징이냐? 그러나 우리는 종유석을 생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로봇은 어떤가요? 로봇은 움직이고 또 그리고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이제 먹어야 됩니다. 전기를 먹든 기름을 먹든 이런 에너지를 먹고 자라죠. 자, 그러나 이제 이 로봇을 또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불은 어떨까요? 불은 계속 이제 뭔가를 태우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재료가 끊어지면 죽어버리죠. 어쩌면 불은 또 생명의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지만 엄밀하게 생명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세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세포는 이제 현미경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는데요.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은 1595년경에 네덜란드의 얀센이라고 합니다. 얀센은 렌즈 가공자였고 또 그 아들이 이제 렌즈를 가지고 놀다가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세포를 발견한 사람은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로버트 훅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율 약 30배 되는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하다가 그 코르크 속에 이제 수없이 작은 많은 쉘들로,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그것을 작은 방이라는 의미에서 라틴어에서 따와서 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세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훅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그래피아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 네덜란드의 레베누크라는 학자는 이제 이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배율이 200배까지 나가는 단렌즈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것이 현미경으로 밝혀낸 자연의 비밀이라는 책이고 총 4권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생물학자는 이 현미경으로 세포 속에 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세포의 발견이 왜 생물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이냐 하면은 바로 모든 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세포 이론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세포설 또는 세포 이론이 이제 처음 등장한 것은 1838년에 이제 슐라이덴이라는 학자가 식물을 관찰해서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 하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듬 해에 테오도르 슈반이라는 또 다른 생물학자는 동물도 세포를 기본 단위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식물과 동물이 모두 세포로 구성된다는 세포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855년에는 루돌프 피르호라는 생물학자가 모든 세포는 다른 세포로부터 분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세포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포는 모든 생물체의 기본 구조일 뿐 아니라 어떤 기능의 단위라는 것이죠.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과 같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모든 생물체는 한 개 이상의 세포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세포들은 또 이미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유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로부터 세포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포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모든 유기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세포는 기존에 있는 세포에서 출발했고, 모든 생명활동 역시 세포에 기반하고, 세포는 스스로의 기능을 정의하고 다음 세대로 정보를 넘겨주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무엇인지 또 무생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명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그 정의가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갖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의 특성들은
가지고 우리는 또 생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탄소 유기체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탄소라는 원자를 기본으로 하여 생명의 배대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구상의 생명들은 다 탄소를 기본 원소로 하여 이제 생명체가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은 사실은 이제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 우주에 대해 적용될지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세포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하고 그래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또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세포로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다세포 생명체일지라도 처음에 생겨날 때는 하나의 세포로 이제 시작해서 수정란이라는 세포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명체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한다. 생명체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먹이를 섭취를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에너지를 얻어서 그리고 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번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체는 항상 자기 몸의 상태를 이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끊임없이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제 더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닮은 개체를 생식을 통해서 늘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체는 이제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해 나가면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단, 개체 이걸 이제 어떤 같은 생활권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생명체에 당연히 개체군을 이제 형성하는데 하나의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 전체가 진화하는 어떤 개체군을 형성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생명체가 갖는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물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는 이제 생명체 중에 노쇠가 있습니다. 노쇠는 이제 말과 당나귀의 이제 그 이종간 결합으로 생겨난 생명체인데요. 이 노쇠의 경우는 분명히 이제 뭐 살아있고 그리고 또 먹이를 먹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생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쇠는 생명인가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제 생명체로 간주되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과연 생명체인가 아닌가? 이 바이러스는 번식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바이러스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다른 세포에 기생을 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이제 생명체의 특성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고 심지어 그 생명체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생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제 생명과 비생명의 어떤 중간적인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포를 가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명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를 비세포성 생명체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입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아서 광학현미경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어떤 DNA와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고 핵산, RNA와 단백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에 기생할 때만 유전도 하고 물질 대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다닐 때는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물적인 특성은 결국 이제 이 핵선을 가지고 있어요. RNA를. 그래서 유전도 하고 번식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물 세포를 감염시키고 그 세포의 효소와 리보솜을 사용해서 자신의 유전물을 복제하여 사용한다. 기생생명체라는 것이죠. 비생물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또 어떤 물질의 결정체로 추출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인 특성입니다.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은 모두 동일한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인체를 예를 들면 70%가 물이고 30%가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 중에 고분자 물질,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치질과 같은 이런 고분자 물질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는 분자나 이온입니다. 원소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과 같은 원소들인데 그 외에도 칼륨, 황, 나트륨 등등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이 6가지 원소가 거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물질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도 분자와 원자로 구성이 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유기분자들인데요. 유기분자란 공유결합을 통해서 연결된 탄소 원자의 고리 또는 사슬을 의미하는 어떤 탄소 백본을 갖는 탄소 배들을 갖는 이런 분자들을 말합니다. 이 유기분자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 구조는 몇 개의 이제 어떤 모듈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기분자들이 갖는 특성은 구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작은 분자들을 묶는 이제 이런 화학결합을 통해서 다른 분자와 상호작용하죠. 그리고 화학결합은 결국은 이 전자들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데 결국 이런 복합 분자들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서로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분자들이 결합하는 것 말고는 바로 이제 결합 구조가 이제 딱 맞아 떨어져야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결합을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조건은 이 주위에 이제 결합에 필요한 분자들이 많이 있어야만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더 큰 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체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이 물입니다.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인데 세포가 작용하는데 이제 이 4가지 유기 분자들이 필수적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핵산이 7%고 탄수화물과 지질이 2%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생물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자입니다. 매우 크고 복잡한 분자인데 생물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화합물이며 동물체의 경우는 이제 이 조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 반응을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제 촉매 즉 효소로서 작용하며 또 단백질들이 서로 협력해서 몸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조성원소는 탄소, 질소, 산소, 수소, 황 이런 원소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탄소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아미노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전에 나오는 단위 수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이제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단백질이 단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아미노산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뭐 그래야 영어 문자들이 몇십 개가 안 되지만 이거는 수백에서 수십만 개의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 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죠. 화학적으로는 아미노기라는 작용기와 또 카르복시기라는 작용기를 갖는 유기화합물을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분자 구조에서 보면 이 글리신이라는 이제 이 아미노산은 이제 NH2로 이루어져 있는 아미노기를 갖고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아미노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카르복시기는 이제 COOH로 되어 있는 건데요. 탄소 하나와 산소 2개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카르복시기를 또 갖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작용기는 이 기에 따라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또 반대로 단백질을 분해를 하면 아미노산과 아모니아로 이제 분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펩티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은 각기 이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이런 효소, 항체 등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이죠. 자, 아미노산은 이제 약 360종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8 내지 9종이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고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이제 다른 아미노산도 실제로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그런 아미노산이 5종이 있고 또 조건적으로 작용하는 6종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신체 내에서 신호전달 물질로 쓰이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합쳐서 이제 한 20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생명체에게 중요한 주요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화학적으로 보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 원자로 구성된 이제 생체 분자인데요. 여기서 수소와 산소 원자의 비율이 2대1이 되고 있습니다. 2대1로 섞이면 사실은 이게 이제 물이 2대1로 섞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물을 가지고 있는 탄소다. 이런 의미에서 탄수화물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물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이 구조상으로 이제 산소와 이제 수소의 비율이 이제 1대2로 있다는 것 뿐이죠. 자, 탄수화물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의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당류와 그리고 2개의 당으로 이루어지는 이당류 그리고 그 중간 이제 그 이상의 당으로 이루어지지만 적은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 올리고당이 있고 그리고 많은 당으로 이루어지는 다당류 이렇게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생물에서 이제 중요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유전 물질이나 이제 ATP와 같은 이제 ATP를 생성하는데 주요한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당이 5개인 5탄당 리보스가 바로 RNA나 ATP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또 디옥시리보스는 DNA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식물체에서는 이제 주로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이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이제 식물이 만든 이 당을 섭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들, 바로 이제 벼나 보리, 밀과 같은 이제 이런 곡물들에서 중요한 것이 녹말인데, 이 녹말이나 이런 당은 이제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이고, 다양한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에서 녹말과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질이란 화학적으로 이제 비극성 용매, 비극성 용매라고 하면 이제 에테르, 벤젠과 같은 이런 유기용매를 말하는데요. 이런 비극성 용매에 녹는, 용해되는 생체 분자들을 총칭해서 지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질은 물에는 녹지 않죠. 그러나 이제 유기용매에는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질이 이제 분해가 되면 지방산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 지질은 생물체가 이제 이용하는 중요한 생체 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지방이라는 용어를 이제 지질과 혼동해서 쓰고 있기도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방이라는 단어는 지질의 한 종류인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지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지질은 이제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물에 녹지 않는 성질, 이것이 이제 막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이상적인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이 바로 이 지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산은 이제 인산과 당, 염기로 이루어지는데요. 유전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유전을 하는데 중요하고 또 번식을 하는데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핵산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DNA라고 불리는 바로 생명체의 설계도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 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RNA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유전 정보가 DNA 속에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들어있다면, 실제로 이제 이 유전 정보를 이 나선이 풀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보를 복사해오는 역할을 하는 게 RNA죠. 그래서 RNA는 단일 나선 형태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제 DNA는 이중 나선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DNA가 설계도라고 하면 RNA는 이 유전 정보를 실제로 이제 가져와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 핵산은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지고 세포의 작용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몸은 약 270종,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포에는 약 22,000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은 흔히 이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고, 다세포 생물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말합니다. 자, 이런 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세포는 일단 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부와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유지가 이제 되고, 그리고 또 자기와 같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하며 자기와 같은 개체를 만들어내며 또 이 개체군 안에서 이제 진화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포의 크기는 대부분 이제 현미경으로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요. 대략 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포들 중에 긴 것은 이제 뉴런 세포인데요. 그 중에 긴 것은 뭐 1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세포는 이제 난세포, 특히 이제 타조의 알 같은 경우는 15cm까지 될 정도로 큽니다.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왜 세포가 작을까요? 세포가 커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포가 커지면 세포 안에 있는 이제 물질은 외부로부터 이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세포가 만약에 2배로 커진다면 표면적은 4배로 커지는 데 비해서 부피는 8배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은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나 이런 세포 소기관들의 이제 부피는 8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분이 부족하고 또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질식이나 영양 부족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어느 이상 커지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포가 커지면 세포를 통해서 이제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어떤 신호 전달을 하고 또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 세포가 너무 커지게 되면 세포의 반응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세포와의 전달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위험한 신호 자극에 바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인체 세포 크기는 0.01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는 성인의 경우는 약 60조 개가 되겠고, 어린이의 경우는 한 10조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포를 크기가 작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렬로 세우면 60만 킬로나 되는데,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니까 거의 달까지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이제 원핵세포와 그리고 진핵세포로 나눠지는데요. 원핵세포는 DNA가 이제 어떤 막이 없이 존재하는 거고, 진핵세포는 DNA가 세포막 속에 이제 핵막 속에 들어있는 보호가 되는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핵세포에 비하면 진핵세포는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핵세포는 이제 원핵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이고요. 진핵세포는 진핵생물을 구성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은 이제 세포의 외부와 내부를 경계하는 구분하는 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질은 은행질에서 색을 제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핵 속에는 이제 세포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세포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지질이 이중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의 세포막을 예를 들면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것들이 이제 인지질 분자입니다. 인지질 분자는 머리가 있고 양쪽에 이제 기둥이 2개가 있는 성냥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이중으로 늘어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인지질의 공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이 인산이에요. 인산. 그래서 물과 친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쪽은 이제 지방산이고 물과 친하지 않아요. 물을 멀리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은 신수성인 이제 인산 분자가 바깥과 또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친하고 잘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소수성이 있어서 물이 통과하는 걸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지질청 군데군데에 이런 단백질 분자가 거쳐 있어서 이 단백질 분자가 특정한 분자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안으로 통과시키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수송 체계를 보면 일단 세포는 이제 물질을 흡수해야 됩니다.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물이나 산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포 안에서 생긴 노폐물, 이산화탄소 분자 같은 것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 이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이동은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수동수송이라고 하는데요.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자들이 이제 세무대로 이제 퍼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확산은 주로 이제 밀도차나 농도차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퍼져나가는 이제 현상을 이제 확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능동적으로는 내포작용이나 이런 외포작용을 통해서 수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확산은 이제 물질이 직접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작은 분자들의 이동이 이제 확산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수성 분자로는 이제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있고 친수성 분자로는 물 분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자들이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확산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네. 물질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밀도가 확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막 바깥쪽에 이제 산소 분자의 농도가 높고 안쪽에 낮다면 확산을 통해서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확산이 이제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이동거리가 짧을 때 세포막처럼 얇고 이런 이제 이동거리가 짧을 때 효과적이고 또 얇은 구조막, 세포막이나 뭐 세일관벽 같은 거 통과하는 경우 그리고 표면적이 넓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확산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촉진화 확산은 이제 담체를 이용해서 확산을 하는 건데요. 담체에서 만들어진 문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담체란 뭐냐? 캐리어, 영어로는 캐리어죠. 운반하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물질의 세포막 통과를 돕는 단백질을 이제 말하죠. 이것은 정해진 이제 물질만 마치 이제 그 단백질이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딱 맞는 열쇠와 점수처럼 잘 맞는 물질만 통과를 시키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체는 이제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 수송에 해당이 되고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세포 바깥에서 물질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다시 그쪽을 열어주고요. 또 반대쪽으로 세포 안쪽을 다시 열어주면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능동 수송은 이제 농도가 이제 다를 때 보통 농도는 이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세포 바깥에서 또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쪽에는 또 농도가 높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경우에 담체가 이제 이 농도를 거슬러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송을 능동 수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런 유기물들을 세포 내로 운반할 때는 능동 수송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또 이온의 농도를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나트륨 이온을 이동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이 있는데요. 세포는 이제 세포막 일부가 안으로 이제 잘록해져 가지고 주머니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세포 내로 물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주로 이제 면역세포가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세균을 세포 안으로 잡아들일 때 이런 내포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포작용은 세포 내에 이제 주머니가 세포막과 융합해 가지고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배출할 때 쓰는 때는 외포작용을 통해서 배출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호르몬 분비 세포가 이제 혈액 속에 있는 호르몬을 바깥으로
분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또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경세포가 신호를 보낼 때 쓰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때도 이런 외부작용을 통해서 내보내겠습니다. 또 세포 간에는 이제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의사소통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세포 생물은 우리 몸 안에는 약 이제 60조 개의 이제 세포가 있죠. 그래서 세포 활동의 조정을 위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운동이 일어나고, 망막의 시세포가 글자를 인식하고, 귀에 또 청각세포가 소리를 인식하고, 피 속의 적혈구가 산소를 부지런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위백세포는 열심히 소화액을 분비하고, 또 장세포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신호를 전달할 때는 항상 분자 형태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예를 들면 근육세포에게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전달 물질을 분자 신호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또 뇌하 수체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하는 때 호르몬을 통해서 이럴 때 이제 이런 신호를 호르몬을 통해서 각 세포로 전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포 간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포가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식물들은 이제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식물들 간에도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이제 이런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죠. 이제 어떤 식물이 이제 곤충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식물에게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 곤충의 천적을 이제 불러오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단백과 식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런 살리시산을 분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 체계에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는 공기 중으로 증발해 가지고 다른 식물에게 이제 이런 곤충, 해로운 천적이 나타났다, 이런 신호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나방 애벌레의 공격을 받을 때는 내방 애벌레를 천적인 이제 말벌을 유혹하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자, 세포는 이제 계속 성장하거나 그러면서 계속 커질 수는 없다 그랬죠. 세포는 계속 커질 수는 없고 어느 시점에서는 분열을 하면서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죠. 정식을 통해서 세포는 이제 자기와 닮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의 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결국 세포 분열을 한다는 것은 생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조직을 분화나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또 자신의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세포는 이제 분열을 하면 유사 분열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개체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감수 분열을 하죠. 그래서 유전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DNA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이제 또 다른 개체와 이제 결합을 해서 완전한 성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포는 왜 분열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면 점점 체구가 커지죠. 그럼 성장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포가 커지는 걸까요? 아니면 세포가 많아지는 걸까요? 답은 세포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세포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세포가 분열하면서 개수가 이제 많아지는데 왜 세포가 커지지 않고 왜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포가 살아가려면 이제 영양분과 또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필요한 산소량은 어떻게, 세포가 만약에 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필요한 산소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피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얻는 산소량은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에 비례해요. 왜 표면적에 비례하느냐? 세포는 결국 이제 어떤 표면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면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결국 표면적이 커지는 만큼 공급받는 면적, 양분도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부피는 이제 이 부피는 이제 크기에 이제 세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적은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가 만약에 커진다. 예를 들면 반경이 R인 간단하게 구형이라고 합시다. 구형의 세포가 있는데 반경이 2배로 커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면적은 반경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리고 부피는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반경이 2배로 커지면 표면적은 4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부피는 8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식구가 이제 8배로 늘어났는데 공급받는 양은 4배밖에 안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절반으로 줄었어요, 양이. 그러면 생편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건 영양분으로 말하면 이제 부족한 거예요. 또 산소로 말하면 호흡이 숨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답은 뭡니까? 결국 세포는 죽지 않으려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질식해서 죽지 않으려면 결국 분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포는 이제 세포 안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몸에 필요한 그런 이제 단백질 분자, 거대 분자를 합성하기도 하고, 또 몸에 이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온을 이제 수송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단백질이나 이런 이제 호르몬 같은 물질을 이제 분비하기도 하고, 또 세포 분열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쓸까요? 화학 에너지를 쓰는데 ATP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ATP 에너지는 결국 뭘 하는 데 쓰느냐? 결국 화학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활성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정상 상태는 일어나지 않죠. 그것을 쉽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뭡니까? 효소죠. 효소가 촉매작용을 해서 이제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걸 억제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이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 저해제라고 부르죠. 이 저해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저해제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효소가 이 효소에 이제 어떤 기질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반응이 이제 일어나서 어떤 생성물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는데, 이제 저해제는 효소가 이제 기질과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달라붙어야 할 장소에 먼저 달라붙어 가지고 방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기질이 이제 이 물질 다른 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방법으로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도 역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세포 생명의 경우는 바로 세포 하나가 생명이죠. 그러면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수명이라는 건 결국 뭐냐? 세포는 결국 분열을 통해서 정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새롭게 태어나고 그러는데, 이 분열에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세포 생물에 있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단세포 원핵 생물의 경우는 분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세포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분열 횟수에 제한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분열 횟수는 대략 40에서 60번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세포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세포의 죽음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해서 80년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요. 이런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죽는 것을 이제 괴사라고 하죠. 이것은 세포가 많이 다쳐서 그렇죠. 넘어졌을 때 피부 세포가 까지고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가 세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괴사가 되겠습니다. 네크로시스라고 부르는데요. 네크로시스를 맞는 세포는 이제 세포 본체와 또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이제 팽창을 해서 막이 터지고, 그래서 내용물이 새어나가는 형태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세포들은 스스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소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포토시스를 맞는 세포는 세포 전체가 수축하거나 핵이 변형되거나 단편이 되어가 조각조각 되어 나가지고 이걸 먹어치우는 대식세포가 있는데, 이 대식세포에게 먹히게 되겠어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세포는 그 안에 DNA를 가지고 있죠. 이 DNA가 이제 상처를 입고 회복 가망이 없을 때 이제 이 세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포토시스예요. 자, 근데 이 아포토시스는 언제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제 발생 과정에서 수정을 하고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분열을 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발달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성체로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벌써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보면은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는 발가락 사이에 물카키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경우도 손가락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5개가 딱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5개가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손가락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이 세포들이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한 손가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포토시스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포의 죽음은 괴사와 소멸이 있는데, 이 소멸 과정은 이미 이제 예정된 죽음, 세포 예정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포의 이제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크로시스와 아포토시스요.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이제 손가락이 생겨날 때 이것이 다 붙은 상태로 생겨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된 세포사의 경우 이 아포토시스를 통해서 이제 발생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네크로시스의 경우, 괴사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가 이제 이렇게 막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는 데 비해서 아포토시스는 이것이 단편으로 나눠지고, 이것들이 이제 대식세포에 먹히면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포의 수명은 결국 40에서 60회 정도 분열을 한다고 했는데, 그 횟수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왜 진핵세포에는 이렇게 분열의 한계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텔로미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지금 염색이 돼가지고 지금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텔로미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이제 단백질 성분의 핵산 서열, 이 부분이 텔로미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의 이제 염색체에는 그 끝에 이런 텔로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분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짧아질 수 없을 때 결국 이제 세포 분열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고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 이제 텔로미어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텔로미어의 이제 길이를 다시 늘려주는 효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텔로메라제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생식세포나 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이 암세포는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무한 정식이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정식할 때마다 텔로미어를 계속 생성하는 텔로메라제가 효소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텔로미어 길이를 늘릴 수 있다면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